뾰로롱. 자, 2부 설명절 특집인데 역대 대선 회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특집으로 그 드라마 안 합니까? 그 아재하고 조카들은 좀 쉽시다. 네. 아재하고 조카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대선판이 개판이라고. 비호감 대선이라 가지고 비호감 대선이라서 대선 얘기를 하지 않겠다. 뭐 유승민도 떨어졌고 여기 무야홍이었잖아. 무야홍이었죠. 무야홍이었고 나는 이제 그 대깨문이야. 대깨문이었는데 대장동 사실 대장동 의혹이 추석 때부터 터지는 바람에.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충격을 먹고 이제 칩거하고 있다. 칩거하고 있고 아재는 아재대로. 김건희 이쁘더라. 요거는 조금 더 젊은 세대인데. 젊은 세대인데. 자, 그러면 저희 2부 시작하면서 역대 대선 회고전 오늘 한 두 개 정도 할 수 있으려나? 네. 2개 정도. 뭐. 자, 그러면 우리 기억이 닿는 대로 뻗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얼마 전에 또 영화 킹메이커 TJ가 나오는 킹메이커를 신의 21 기자하고 둘이서 저기 상암의 월드컵 경기장 메가박스에 한 영화사인지 하여튼 거기 사무실에서 둘이서 봤습니다. 영화를. 극장이 아니고? 네. 난 또 극장을 둘이서 가본 지가 언제였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둘이서 시사회도 아니고 내부 시사회라고 하죠. 내부 시사회. 네, 그걸로 보고 왜 봤냐. 신의 21 칼럼 쓴다고. 네, 겨우 넘겼습니다. 칼럼 넘겨서 신의 21 편집자들이 굉장히 재밌었다 칼럼이. 그러면서 세 문장을 분량상 어쩔 수 없이 덜어냈는데 너무 힘들었다. 덜어내기가. 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네. 그래서 자, 근데 그 킹메이커 영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1월 26일 개봉인데 재밌습니다. 제가 강력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그 영화에는 안 나오는구나. 그 엄창록이라는 실존 인물이 그 영화의 그렇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네. 엄창록 씨는 1988년에 세상을 뜹니다. 네. 그래서 87년 대선에서는 등판하지 않습니다. DJ하고 멀어진 것도 71년 대선 거치면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시작하는 것은 1971년 대선은 저희 기억에 없기 때문에 태어나기 전이야. 네. 1971년 대선 또 흥미로운 게 많이 있긴 한데 1987년 저하고 이창원 씨는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기억에 남아 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였기 때문에. 뭘로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저는 일단 그 뉴스에서 네. 항상 그 싸우던 네. 장면, 특히 돌 던지고 그 유세에 갔는데 맞아요. 대구에 왔는데 김대중 그렇죠. 후보가 두리공원에서 이렇게 돌 던지는 장면들 네네. 그런 것들 뉴스로 보면서 그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네.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김대중 대구 유세 뭐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이제 손석희 씨가 일단 그거 DJ가 돌을 던졌다고요?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막 그 옆에 김대중 옆에 김옥두 이런 사람들이 막 돌 맞고 막 이런 거 나옵니다. 그 노태우 후보는 또 광주 가서 돌 맞고. 그랬죠. 그랬죠. 이랬던 게 기억이 나고 제가 또 그 우리 집이 지금도 본가가 이제 그 두리공원하고 좀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그때 한번 가볼까 말까 뭐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요. 특히 민주정의당 로고가 박힌 여러 선물들이 합법인가? 그때는 그런 거 많이 나눠줬어요. 이게 뭐 보자기에 민주정의당 막 이렇게 찍혀가지고 노태우 막 뭐 있는 거, 뭐 하여튼 시계도 있고, 뭐 시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물품이 기억은 안 나는데 노태우가 박혀 있는 포장지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안에 그 내복 같은 거 줬는데 거기에 노태우 박진 않았을 거 아니야. 팬티에 노태우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니까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안 줬을 거고 어른들을 위한 선물을 줬으니까 그냥 포장지를 던져놓고 뭐 내용물은 부모님이 하셨겠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죠. 거기 답니까? 뭐 그럼 내가 투표를 했나 뭐. 나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게 나도 뉴스 때문에 뉴스 그때 뭐 볼 게 뭐 있습니까? 뭐 그렇지. 뉴스 채널 하면 KBS, MBC 고까지다. SBS도 없었고 없었죠. EBS가 KBS 3TV AFK는 있었고. 네. 그래서 보면 이제 그때 겨울이잖아요. 대통령 선거 12월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나는 게 이제 온 가족이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불을 조금 이렇게 쓰고 뉴스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이 많아. 뉴스 화면에 보면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막 응원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 기억을 하는 게 사람 이름하고 이런 거 기억을 한다고요. 근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렇게 4명이 딱 나오는데 신정일도 있었다. 근데 그거는 뉴스에는 그렇게는 김옥선도 김옥선도 있었나? 백기환도 백기환 있었죠. 있었. 근데 뉴스에 주로 소개하는 백기환 것은 있었나? 87년? 92년 아니야? 백기환 후보가 출마를 했어요. 출마했다가 백기환 후보 왜 출마했느냐? 단일화해라. 그렇지. 단일화하고 그다음에 포스터를 붙였었나 그때? 예, 포스터 있지. 예. 백기환이? 예. 막판에 사퇴했어. YS DJ 백기환 단일화하자. 셋이서. 백기환은 뭐냐? 민중을 대변한다. 그렇지. 그래서 연합 정부를 만들자 이거였어요. 백기환 쪽은 그때 이제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 특히 학생 운동권이 세 갈래로 찢어지죠. 후단 그룹, 비지 그룹, 독자 그룹. 전용길이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 아닌가? 저는 87년에 역사. 두 돌 지나서 역사로. 그럼 나는 근데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알고 얘기하는 그렇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비판적 지지 비지 그룹은 김대중 후보로 그렇죠. 지지하자라고 하는 쪽이었고 그에 앞서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먼저 하자. 근데 이게 거의 뭐 잘 안 될 것 같으면서 이 비판적 지지 쪽으로 돌아서고 이쪽으로 확실하게 밀어야 된다 쪽이 있었는데 이 단일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사실 학생운동권에서부터 좀 치열하게 했었는데 네. 그때 소위 지금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독자 민중 후보를 내야 된다고 해서 사실은 백기환 선생이 그때부터 소위 말하면 민중운동의 이 독자적 민중운동의 그 좀 짐을 떠안게 된 거죠. 그 87년도에 이 본인이 이 독자적 후보 그룹에 앞세워져서 출마를 했는데 결국 사퇴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미안한 마음이 남아서 92년도에는 아예 독자 출마 완주까지 가게 되는 흐름이 됐었던 거죠. 그 공교롭게도 제야운동 선후배 사이인 백기환과 문익환은 갈라지죠. 그렇죠. 그렇네요. 문익환 목사는 DJ 선거 유세 때 같이 차에 탑니다. 그러니까 DJ하고 거의 쌍봉으로 막 선거 연설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이거 남진 씨가 낸 음반 중에 김대중 선거 연설 가 있는 게 있어요. 여의도 공원 연설인데 거기 보면 문익환 목사님이야 이렇게 막 연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들 사면시키겠다. 예, 그 얘기하면서 문익환 목사는 비지 쪽이죠. 비판적 지지고 참고로 비판적 지지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유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 지지라는 말을 왜 만들어냈냐면 이게 운동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말이 아니야. 그렇죠. 운동권의 말인데 운동권은 기본적으로 김영삼, 김대중은 그냥 보수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뭔가 독자적으로 뭘 해나가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뚫어보려는 게 유시민이나 이해찬이었죠.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지지하자. 지분을 갖고 우리가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삐까삐까 하니까 우리가 김대중의 힘을 실어주면 캐스팅 보트를 갖고 확 기울어뜨려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정권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논리고 그리고 후단은 누구냐. 후단은 후보 단일화를 무조건 해야 된다. 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파랑 백기환 쪽 독자파랑 통하는 게 있어. 연합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체를 아울러야 된다는 건 통하는 건데 이 후단 쪽은 독자에 비해서는 당장에 어떤 민중 독자 노선에 필요한 거라기보단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근데 이제 후단 쪽도 후보 단일화가 안 됐잖아요. 그 누굴 지지를 해야 되잖아. 이쪽이 YS를 지지합니다. 후단 그룹이. 요 후단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김부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김부겸 나중에 한겨레 민주당 가잖아요. 요쪽도 계보가 있습니다. 후단 계보가. 예. 이 기억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누구 지지? 부모님은 저희 아버지는 뭐 늘 그랬기 때문에 노태우를 네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 되게 착하게 생겼어. 내가 어릴 때 기억으로. 그리고 안정을 내세웠잖아. 노태우가. 안정 속에 네. 안정. 이제는 안정이. 이제는 안정이다. 어. 그러니까 그게 먹혔던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야. 이 음. 안 살아본 시대를 살아보는 거니까. 해오던 사람이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쭉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했던 얘기들을 제가 기억에 나고 네. 그 나는 또 기억이 나요. 선거 포스터라는 포스터. 거를 태어나서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80년대 태어났으니 뭐 선거라는 게 없었고 이전에는 제가 태어나고 이후로 선거라는 걸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거 포스터들이 쫙 붙어져 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제 선거 포스터들 뭐 훼손되고 이러면 그거 법으로 그 처벌받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훼손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보면 포스터들이 막 훼손되어 있고 네. 막 김대중은 빨갱이다 네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제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나고 하여튼 그런 기억들이 나네. 내가 87년 포스터 노태우가 파란색 바탕에 잘 만들었어. 노란색으로 이제는 안정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시대. 네. 그리고 기호 1번 노태우는 하얀색으로 돼 있고 약간 좀 무난하죠. 김영삼 군정종식 좀 통명스러워. 기호 3번 요 카피는 명카피입니다. 그렇죠. 대중은 김대중, 평민은 평민당. 요 명카피입니다. 근데 김대중은 두루마기를 입고 나왔어요. 예. 예. 두루마기 입은 분들이 많아요 이때. 네, 백기환, 신정일, 신정일, 김선적. 예, 이게 김대중은 왜 두루마기를 입었을까? 나중에는 안 입습니다. 다시는 안 입어요. 87년 사실 김대중 후보가 납치 사건 거치고 하면서 재하 인사로 분류가 됩니다. 주로. 예, 그래서 이미지가 재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형실 정치인 이미지는 김영삼이 갖고 있었고, 예, 이 김대중이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탈당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 기호 4번 김종필의 등장도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오랫동안 사실 김종필도 전두환 정권 때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부정 축제자로 몰려서 차라리 사상범으로 몰리는 게 낫겠죠. 네. 그게 아마 김종필이 강도 높은 탄압을 받았던 게 박정희가 죽고 만약에 그냥 민주선거가 복원이 됐으면 김종필 확률이 높았지. 네, 대통령이 김종필이 될 확률이 높았다고 봐요. 네, 그때도 김영삼, 김대중은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그냥 붙으면 김종필이 이기는 거지. 그리고 김종필은 박정희 정권 때 비주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덜 미워해. 네, 제가 표현하기로 제가 김종필에 대해서 516의 트로츠키 516의 트로츠키라는 표현하고 그다음에 유신의 저월라이 저는 그래도 김종필이 2인자로 있으면서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준 역할은 했다. 예, 그리고 김종필이 이미 1960년대에 대중 인기가 박정희를 능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박정희가 임자 내가 한 번 더 해야겠어 이래가지고 이제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종필도 막 박정희랑 똑같이 독재자 이미지 있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차이가 좀 있었다. 근데 이제 거의 한국 최초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그렇지. 정치 세력이 만들어졌죠. 네. 김종필을 통해서. 전용길 기자는 뭐 주변의 어른들의 어떤 회고라든지 그때 누구를 지지했다 이런 거 있었나요? 네, 87년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까 그 어른들 나중에 들은 얘기라.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저거는 있었어요. 제가 이게 92년 대선 때도 네. 저희 집 우체통에 네. 이 봉투가 있었는데 안에 10,000원짜리가 들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집에만 꼽혀 있던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적은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거 뭐 저기 대통령 선거할 때 되면 다 주는 거다. 네. 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87년 대선 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봉투를 돌리는 게 뭐 아주 당연한 거였고 네. 저희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이야기를 듣고 남긴 사료들을 좀 뒤져본 적이 있었는데 이때 민주정의당, 민정당의 그 영양군 지구당에서 면 지부장을 저희 외할아버지가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주정의당
이 행사 때도 갔었고 노태우 선거운동 했을 때도 임명장 받았던 거. 예, 그런 임명장. 것들을 보면서 예,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 노태우를 찍었겠구나. 네. 다만 저건 있었어요. 87년도에 제 기억에는 네. 제가 살던 곳이 이 마산 양덕동이라서 아, 그 그래요? 네, 그럼 완전 YS.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 그때는 아버지 어머니는 김영삼을 찍었다. 근데 역시 경남 사람이. 네, 경남이라서 특히 이게 그 동네가 거제랑 맞닿아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YS를 찍었고 92년도에도 YS를 찍었다. 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요때까지 선거를 보면 2000년대 이전까지는 선거에서 고향과 기반이 네. 수도권보다 더 중요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수도권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수도권의 표심이 쏠리고 하는 것보다 네네. 그 지지 기반에서 얼마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느냐 네. 이게 그리고 후보가 이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 대선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근데, 그 인구수에서 호남에 비해 압도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부산 경남도 김영삼이 많이 가져가진 않았네. 부산의 김영삼 56%, 노태우 32%. 노태우 많이 했네. 예, 3분의 1 가까이 했고 경남은 김영삼 51%에 노태우 41%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권이라는 조직이 그렇죠. 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가져갈 수 없었다는 거고 재밌는 게 광주는 김영삼이 노태우보다 더 적게 나왔습니다. 광주에 김대중 94.4%, 노태우 4.8%, 김영삼 0.5%. 야, 6%대. 그러니까 노태우 대 김영삼으로 갔으면 광주도 당연히 광주에서 그렇겠죠. 김영삼이 이겼겠죠.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확 이제 빠진 거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구를 보면은 노태우 70.7%, 김영삼 24.3%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87년 대선 이어서 88년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 제가 88년 총선 때는 네. 우리 집 건너편에 예식장이 하나 있었고 그 건너편 건물에 통일민주당 그 후보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가 한 4, 5층 되나 지금도 있는 건물인데 네. 거기에 YS가 왔어. 언제요? 총선 때. 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네. 손을 막 흔드는 모습인데 네. 우리 집 사실 그 대구시 외곽이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김영삼 외치는데 내가 처음 어린 나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 오다가 네. 그 오후에 이제 쫄래쫄래 이제 집에 오는데 엄청 그러니까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네네.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내가 처음 본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기억에 남아. 그러니까 와 저 사람 무슨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도대체 그 김영삼 얘기는 들어봤잖아. 1학년 때 저 대통령 후보 나오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통령 후보 나오고 정치인인데 옷을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와 네. 똑같이 김영삼 외치는 걸 보면서 와 저런 게 정치였구나. 라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기스럽고 무섭기도 네.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딱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88년 2월까지 총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 따라서 학교에 간 기억이 나거든요. 투표하러? 네, 투표하러. 근데 투표하러? 그게 87년 대선인지 88년 총선인지 좀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오래 간 거죠. 그 대결이. 그리고 저는 88년 때는 제가 우리 그 87년 때는 그 안 가봤고 그러니까 그 뭐죠 합동유세 네네. 그거 갔던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총선 때 총선 합동유세. 때 합동유세를 네. 두리공원에서 지금 계속 나옵니다. 두리공원에서 합동유세는 했었는데. 국회의원 후보들끼리.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 어떤 정치 이벤트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나름의 축제죠. 축제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막 진짜 무슨 유원지처럼 앞에 노점산들 쫙 깔려 있고 그런 거 가보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고 무슨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많으니까 그때는 그냥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잠깐만 뭐 하나 들려드릴게요. 김대중 후보 87년 대선 후보 유세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기상대가
그렇게 친절한 줄은 몰랐습니다. 방송이 계속 풀어대는데 29일은 추울 것이다. 영하 20도 체감은 될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기예보를 한 것을 들어본 일이 없는데 내게는 그 소리는 여의도에 가지마라 가지마라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일기예보를 해가지고 일기예보로 당국이 연설회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이 다음 말이 더 웃겨요. 그런데 추울 거라고 가지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거지로 모여오신 여러분들 고집도 어지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운데 오늘은 수고했다. 밑에 있어. 얘기죠. 네. 김대중 후보가 1971년 대선 때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와우 아파트하고 그렇죠. 경부고속국도 누더기로 지은 거 비판하면서 경부고속국도가 누워있으니까 방정이지 와우 아파트처럼 일어나 있었으면 진작에 자빠졌을 것이다. 그 소가 한 마리 뭐 쓰러졌는데 민주공화당 소가 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연설회도 참 그러니까 백미였었죠. 저는 어. 사실 제일 아쉬운 게 합동 연설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폐지됐죠. 예. 2002년인가? 예. 그게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들어오고였던 거 다 생각나는데. 그게 합동연설회가 이제 돈 먹는 하마라 그래가지고 돈 선거를 한다는 이유로 없애버렸는데 그게 사실 소수파 후보한테도 더 안 좋은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타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기회이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이 노무현 같은 사람들도 사실 그런 데서 합동 연설을 통해 가지고 스타가 만들어졌듯이 이게 TV에서 그냥 혼자 이야기하면 좀 맹숭맹숭하잖아. 네. 연설이라는 게. 그런데 와서 정말 이게 어떤 대중들하고 호흡하고 어떤 숨을 쉬어가면서 나오는 이런 현장성 이런 것들은 저는 다시 좀 부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피크였던 게 87년 진짜 돌 던지고 불 지르고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축구장 훌리건 같은 느낌이잖아. 막 상대편 비난하고 막. 근데 후보들은 별로 비난 안 했던 것 같아요. 김대중 후보 연설에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 심지어 전두환 또 안 나옵니다. 뭐 모든 연설을 다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남이가가 나왔죠. 대구에 와서. YS가. 92년. 92년이요. 공공 사건. 저는 87년 대선 때 그 군중의 열기는 6월 항쟁의 연장선상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얘기만 잠시 하고 저는 이제 유세 현장에 가본 적 없으니까 특히 구미기 때문에 대규모 연설을 갈 기회가 없다고요. 그러면 TV로 보는데 묘하게 이미지가 내가 기억에 나는 게 노태우 하면은 참 착해 보여요. 덕이 있어 보여. 귀도 크고. 그리고 기호의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내 어릴 때의 기억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기호 제도를 가지고 헌법 소원을 낸 적이 있거든요. 졌지만 1번이니까 난 당연히 노태우가 되는 줄 알았어요. 1번이라서. 다 정해져 있는 거야. 1등이야 그냥 1등. 그리고 기호 2번하고 기호 3번이 이미지가 제일 안 좋았습니다. 내 기억에. 양김이. 예. 그러니까 김종필 하면은 조금 꼴찌잖아요. 4번이니까 꼴찌인데 측은해. 약간 측은한데 약간 그때는 이런 개념이나 단어를 몰랐지만 뭔가 훈훈한 느낌 살짝. 그러니까 짱 이미지는 아니야. 안경도 쓰고 이래가지고 왠지 안경 쓰면 짱 아닌 것 같잖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때만 해도 안경제비라고 그랬어. 그렇죠. 안경제비라고 그러고. 예. 그래서 안경도 쓰고 있고 이러니까 짱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실제로 도움이 됐네. 여기저기서 도움이 됐네. 예, 킹메이커 됐네요. 근데 왠지 그때 내 느낌에 기호 2번 김영삼과 3번 김대중 이미지는 좀 안 좋았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김영삼 이미지는 오만한 사람. 예, 건방진 사람. 그리고 기호 3번 김대중은 무서운 사람. 빨갱이. 빨갱이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근데 뭐 무서워 보여. 사람이 3번 김대중이. 예. 그게 뭐 일설에는 사실 실제로도 당시에 상징 조작 같은 게 있었죠. 그렇죠. 예. 김대중 후보는 인상 쓰고 있으면 카메라에 잡히고 노태우 후보는 웃고 있는 거 잡히고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문들에서 네. 그때 신문 파워가 막강할 때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써먹었었죠. 뉴스 화면도 그랬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재밌었던 게 4명이 붙으니까 재밌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당제주의자가 된 거예요. 아, 4명이 붙으니까 재밌다. 일로 삼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87년 대선이 끝이 나고 나서 또 대중 미디어에서 일로 삼김을 다루는 어떤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특히 개그 프로그램 네. 같은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최병서 씨. 그렇죠. 뭐. 뭐 저 같은 이런 어린이들도 누구나 다 그냥 따라하고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이런 거 다 따라하고 네, 네. 뭐 IS 뭐 이런 거 다 따라하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다 따라했으니까. 근데 이제 87년 대선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양김 단일화. 단일화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단일화를 했었어야 한다. 역사의 만약이란 게 어디 있겠어요. 단일화 그럼 왜 안 했을까요? 아니면 했으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저는. 했으면 또 한 번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김영삼이 돼도 김영삼이 돼도. 실제로 CIA가 미국에 보냈던 보고서, 87년에 보냈던 보고서에 따르면 그 당시 전두환 정권이죠. 선거 하다 안 되면 막판에 개표 조작이나 혹은 선거 무효 선언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 정권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87년 선거 때도 물론 몇몇 선거 부정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점으로 민주선거가 정착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는 노태우 정권이 그 노태우 후보가 이길만 하니까 부정을 덜 한 게 아닐까. 이길만 하니까 부정을 덜 한 거지. 김영삼, 김대중이 합쳐서 나왔으면 엄청난 부정이 일어났을 수도 있겠다. 10,000원이 아니고 10만 원씩 꽂혀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렇죠. 아니면은 좀 극단적으로 과격한 상상이지만 단일화가 되면 그 단일 후보가 무사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단일화가 안 된 가장 큰 이유는 네. 88년 총선이었다고 봐요. 총선 때 가르려고. 총선 때 어찌됐건 자기 몫을 챙겨야 되잖아. 네. 이 짱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치 상황과는 전혀. 지금 사실 윤석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김대중, 김영삼에 비하면 뭐 대통령 후보 뭐 이렇게 진짜 따위 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세력, 자기 영향력 있는 정말 이게 어떤 한 조직의 보스. 네. 조직이라기보다는 정말 이게 분권을 치면 옛날 보면 진짜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왕 같은 사람들이었으니까 네. 정치 세력들이.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쭉 이제 먹을 거를 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 밀려버리면 그 세력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총선과 대선이 분리돼 버려. 네. 그리고 이게 조금만 뒤집혔어도 달랐었으리라고 봐요. 총선 먼저 하고. 먼저 해버리고 대선했으면 단일화가 쉽게 됐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선이 먼저였고 총선이 그 다음 해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별 이론들 다 나오잖아요. 뭐 사자 필승론, 뭐 하여튼 이유는 뭐 다 붙어져 나오는데 이론들은 다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 먹거리 정치인들의 먹거리 앞에서 양김이 무너졌다라고 저는 88년 총선 때는 사실 김영삼 쪽은 통합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선거구제 협상이 그때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네. 그때 막 백가쟁명이었어요. 그렇지. 원래 2인 선거구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죠. 그 2인 선거구로 2명을 뽑는데 2명을 뽑으면 누가 유리한가? 여당 일단 한 자리 갖고 가고 나머지 하나 제1야당이 갖고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김영삼계 쪽에서는 소선거구제보다는 2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정당은 영남에도 조직 있고 수도권에도 있고 좀 넓거든 조직이. 근데 김대중 쪽은 영남 충청 잘 안 돼 있고 수도권하고 호남밖에 없어요. 근데 김대중 쪽은 1등 하면 되니까 수도권 충청에서 1등 쫘르르 해버리면 된다. 요걸로 갔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를 밀었고 노태우 쪽은 민정당 쪽에 이제 2인 선거구제 유지를 원했었는데 이걸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 들어줬는지. 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김영삼 쪽에서
김영삼 쪽은 3인 선거구제 얘기도 있었어요. 3인 정도로 하자. 근데 김영삼이 소선거구제로 양보를 해준 이유가 김대중하고 통합할 거기 때문에 양보를 해준 건데 그래서 통합 협상하러 갔더니 무슨 호텔에 갔더니 갑자기 현장에 깡패들이 와 있었다. 이렇게 돼서 양쪽이 통합이 안 되고 선거를 치렀죠. 88년 총선을. 근데 까보니까 선거제도 때문에 득표율은 지지율은 김영삼 쪽 당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구제 때문에 김영삼 쪽 당은 50몇 석 나오고 김대중 쪽 당은 70몇 석 나온 거예요. 네. 2당이 돼버리죠. 네. 평민당이. 근데 사실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 김영삼이 28%, 그렇죠. 김대중이 27% 네. 나왔거든요. 그리고 김영삼 표 더 나올 수도 있었어. 칼기 폭파 아니었으면. 칼기 폭파로 보수층 이게 자극되면서 김영삼을 지지하던 보수층이 노태우한테 쏠린 게 있어요. 예, 그러면 김영삼이 이제 피를 본 거지. 8788 선거를 통해서 피를 본 거는 김영삼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아까 단일화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단일화 했을 때 부정선거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첫 번째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단일화 한다고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씨가 그 당시 민정당 계열에서 여론조사를 돌려봤더니 단일화를 해도 양김 씨가 단일화를 해도 노태우가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또 조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일화해서 이겼다. 그럼 그 정권이 잘 됐을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87년에 대통령이 됐으면 잘 됐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노태우 정부가 했던 일들을 보면 북방 외교, 소련 중국하고 수교하고 북한하고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하고 이거를 만약에 김대중이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김대중이 이거 했다고 생각해봐. 난리 나죠. 이제 빨갱이라고. 예.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기존에 어느 정도 집권 세력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나. 예.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그리고 3당 합당 이후에 노태우 정부의 그 드라이브 경제적인 거든 외교적인 거든 이쪽이 드라이브가 더 잘 걸립니다. 네,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거다. 네. 결과적으로 그리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으로 한국의 민주화와 선거는 정착되어 왔고,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양김 단일화 실패가 그렇게 나쁜 거였는가? 예, 오히려 김영삼, 김대중 단일화해서 정권 잡고 정권 잡았으면 뭐 보수 언론부터 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권력 기관들 다 옛날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강력한 백래시를 받고 정권을 도로 내놓지 않았을까? 근데 88년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됐잖아요. 단일화가 네. 돼서 양김 중에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고 88년 서울 올림픽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올림픽 전까지는 아무도 못 움직였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 부담이었으니까. 올림픽이 뭐 예정대로 잘 치러졌다라고 하면 저는 또 다른 세상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때만큼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라든가 역사적인 인식이라든가 또 국제사회가 우리나라를 보는 눈들이 확 올라갔을 간 어떤 계기가 88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물론 그 올림픽 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글쎄요. 그때 뭐 물론 그 87년도에 소련과 국제 정세가 우리나라의 어떤 예측을 어떻게 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우리나라가 어떤 단일화가 되었고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원래 있던 대로 돌아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가 혼란에 막 빠질 만큼으로 갔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안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오히려 또 빨리 좀 자리를 잡는 민주주의나 뭐 경제나 이런 것들도 자리를 잡는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고 97년에 IMF 터지고 정권이 민정당으로 넘어가는. 뭐 그럴 수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뭐 남미들 뭐 좌파 정권 잡다가 이제 망해가지고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네. 특히 이제 노태우 정부 때 그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 여파가 이제 김영삼 때 경제 구조 자체 완전 무너져 버린 케이스로 가는데 그러니까 경제를 손대기에는 김대중, 김영삼 둘 다 힘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본의 지배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공고히 군인의 지배보다는 자본의 지배가 더 빨리 왔을 수는 있겠죠. 저는 뭐 그때 당시에 피부로 느낀 건 네. 전혀 없기 때문에 뭐이 사료들을 보다가 이렇게 보면 그런 아쉬움은 진하게 남는 게 그때 단일화가 되고 DJ든 YS든 정권을 잡았더라면 아마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10년은 갔을 텐데 그렇다면 진보 정당에게는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게 유리한 조건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소위 말하는 87년 민주화 이후에 민주당과 이 선을 긋지 못하는 민주당과 차이를 만들지 못하는 진보 정당 여기서 계속 갈팡질팡하는 진보 정당의 모습은 아닐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10년 뒤에 IMF를 맞았다면 그때 민정당으로 건너갔더라도 이게 한국의 1, 2당이 이 여야가 한 축을 진보 정당이 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97년 즈음에. 분단 상황에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분단 상황이었지만 민주노동당이 태동할 수 있었던 거는 97년에 IMF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대규모 실업 사태가 일어나고 총파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찾을 곳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었던 곳이 국민승리 20일 그리고 실업대책본부 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때 민주당과의 차별화가 이루어졌더라면 지금 정의당이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았을 텐데. 또 정의당이 왜요? 네. 숙연해지고 있어. 네. 하여튼 네. 저는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이 87년 체제가 좀 지속하게 네. 만들었던 뭐 결국 주체들의 문제겠지만 그랬더라면 하는 가정을 한다면 진보정당 입장에서는 그때 단일화가 됐더라면 훨씬 더 좋은 조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보 정당 이 여야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한 개 있었죠. 우리 대구 출신의 박철원 씨가 그렸던 그림이 3당 합당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 박철원 씨가 깨웠던 것은 4당 합당이었습니다. 아세요? 원래 3당인데 김영삼이 아니고 김대중. 그게 1.5단계고 처음에 박철원이 그렸던 그림은 합한 거야. DJ도 보수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다 합치자. 4당 합당. 일당 독재인데. 했었어야 되는데. 4당 합당을 했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내 생각에는 YS보다 DJ가 먼저 대통령이 됐을 것 같아요. 4당 합당을 했으면. 그렇죠. YS보다 나이도 많고 그리고 이왕에 하는 거기 때문에 DJ를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다음 노태우 바로 다음 자리를 DJ한테 줬을 거란 말이죠. 예, 그리고 IMF 없었다 칩시다. 그러면 DJ IMF 있었어도 김영삼이 탈당해갖고 하면 돼. 그러면 김영삼 되죠 97년에.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역사가 2002년쯤에는 그 4당 합당된 거 말고 혁신 진보 계열 쪽의 당이 계속 지지율이 올라와서 삐까삐까해져 2002년에는. 그러면 그 당의 대통령 후보는 누구냐? 난 노무현이었을 거라고. 노무현이 민주당이 아니라 민중당이라든지 이쪽의 후보로 나왔을 거다. 그래서 결국에는 노무현이 2002년에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한 18년 빨리 시장이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전에 채팅창에서 수제로봇님이 88년 총선설 동의를 안 하신다. 이게 뭐냐면 88년 총선 때 이제 갈라야 되니까 양김이 단일화가 안 된 거다라고 하는 설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스기 때문에 타협 가능했고 측근들 챙겨주는 거는 합당으로도 가능하다. 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치면은 근데 사실 요 가정도 좀 저는 안 맞다고 보는 게 이렇게 치면 87년에도 단일화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네, 다이다이 뜨면 된다는 건데. 근데 87년에 단일화가 무산된 게 미창당 지구당 배분 문제 요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자기들끼리 경선으로도 가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한번 그럼 다이다이 뜨자 밖에 나가서 뜨자 요게 됐고 그다음에 전 결정적으로 김영삼 김대중을 같은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인가 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두 사람이 민주당 계열로 정치를 해왔지만
YS는 자유당 출신이에요. 그렇죠. 자유당 출신인데 빠져나와가지고 민주당 구파로 들어갔고 그렇죠. 김대중은 원래 혁신계 출신입니다. 사실상 김대중이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게 1954년 목포인데 이 사람이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무소속 후보로 나갔어요. 그러고 한국노동문제연구소를 열어서 노동 관련한 글들을 많이 씁니다. 김대중이 옛날에 썼던 걸 50년대 중반에 김대중은 이제 제 선배님입니다. 한국 대통령 유일의 시사평론가 출신 대통령인데 난 맞아 선배님이다. 우리 선배요. 학교를 같이 나왔나? 시사평론계 선배입니다. 네, 시사평론가 활동할 때 주요 주제가 노동이었고 그래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은 소련식 사회주의하고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어요. 근데 그때 글을 보면 자본주의 제도는 노동자의 복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네,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 흡사한 글들이 실립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 원래는 진보 좌파라고 봐야 돼요. 김대중은. 근데 조봉암하고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조봉암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실망을 해요. 조봉암한테 주문을 합니다. 반공적인 행보를 보여야 된다. 더 반공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조봉암이 뭐 지지 세력 문제도 있고 이래서 망설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서전에 조봉암에 대한 존경의 표시와 함께 선생은 난국을 돌파하는 요령이 부족했다. 네. 그러고 나서 김대중이 조봉암하고 같이 안 하고 잠깐 공화당이라는 정당을 합니다. 박정희의 공화당이 아니라 링컨의 공화당. 그때 이제 이범석, 장택상 이런 사람들이 제3 노선이죠. 요 사람들하고 공화당을 하는데 공화당 이범석, 장태상 네 분으로 만들자마자 다 뽀개져요. 그 김대중이 그때 대변인이었는데 뭐 한지 얼마 안 돼서 작살을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이 민주당 신파로 들어갑니다. 가톨릭과의 인연을 맺음과 동시에 장면 전 총리라든지 이쪽이 가톨릭계 인사잖아요. 네. 그래서 요 같은 민주당 배는 타고 있었지만 계보라든가 이런 것들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김영삼, 김대중이 많이 달라요. 저는 두 사람이 갈라져서 오히려 한국 정치에 이바지한 게 더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노태우 쪽도 자기 직계 사람을 심어가지고 정권 연장할 생각을 하지 않고 김영삼을 끌어들여서 김영삼한테 준 거고, 예. 그리고 김영삼이 김대중으로 이어지고 이런 흐름들, 예. 한국의 점진적 민주화의 흐름이 87년 대선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1등, 2등, 3등 한 사람이 차례대로 대통령이 되고. 그렇죠. 왜 나는 빼고? 총리를 또 했지. 총리 서리를 했죠. 총리설이. 처음에 총리 서리를 했는데 이게 총리 됐잖아. 총리 됐죠. 됐어요. 인준을 했기 때문에. 근데 JP가 제일 오래 살았죠. 내가 최후의 승자이. 그리고 김종필의 진귀한 경험은 나는 수평적 정권 교체와 수직적 정권 교체를 모두 해봤슈. 수직적 정권 교체란 5.16 쿠데타. 네. 하긴 그 김종필은 그 전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총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두 번 했지. 그리고 김종필이 마지막으로 대통령 출마한 게 87년이 돼버렸네. 그죠? 그렇네요. 네. 근데 저는 김종필이 왜 2인자의 삶을 살았는지가 홍준표하고도 포개져서 저는 보이는데, 홍준표도 자꾸 자기가 소문자 JP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글을 한번 썼어요. 홍준표는 자기가 대통령 안 될 걸 알고 있다. 예, 이거 썼더니 이제 홍준표 지지자들이 흥분하시던데, 제가 김종필, 홍준표의 공통점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자, 김영삼 대통령 아들 알죠? 네. 김현철 씨 알죠? 얼굴도 많이들 아시죠? 네. 김대중 대통령 아들 알죠? 네. 삼형제. 네, 삼홍. 네. 홍삼 트리오. 네, 홍삼 트리오. 김종필 총리 아들 아는 사람 있어요? 이름이나 얼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자식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네. 나는 이름 알아요. 김진 씨라고. 김진? 김진 좌회전의 김진? 중앙일보 김진. 그 중앙일보의 김진인데. 농구 감독, 농구 선수 예전에 그렇죠. 삼성전자. 오리온 감독하셨던. 근데 김종필 총리 아들 김진 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김종필의 가족들은 보호받았다. 그러니까 나쁜 짓 했는데 보호받았다는 게 아니라, 김종필은 결국에 저는 가족을 보호하는 정치를 했다고 봐요. 부인을 사랑하고. 그렇지. 김종필의 정치 목적에 반드시 훼손돼서는 안 될 것이 가족이었다.
요거 좀 새로운데. 김수민. 김종필은 그래서 사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김종필이 삼선계원 때 박정희 들이받았으면 대통령 나중에 됐을 거예요. 안 들이받은 건 왜 안 들이받았느냐?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네. 저는 그 틀로 김종필의 행보를 보면 많은 것들이 보인다. 야. 확실히 자기 가족을 지키는 행보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 되면 사실 가족 못 지켜요. 힘들잖아. 사실 김종필 정도의 되는 정치인이 그렇네요.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밝혀진 것도 뭐 어떻게 공식 석상에서 잘 나온다거나 그런 게 없었네요. 박영옥 여사 정도의 어떤 출신, 박영옥 맞죠? 네. 좀만 나왔죠. 박상희의 딸, 박정희의 조카. 그런데 바로 홍준표도 비슷하다. 홍준표도 가족이 굉장히 중심이거든. 이 사람이. 그렇죠. 네. 뭐 일설에 가족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다. 깡패들이 자꾸 협박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창훈 씨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한번 홍준표 부르자. 우리 홍준표랑 유승민가 좀 내 바람이 있는데 홍준표 유승민을 현재 대선 얘기하려고 부르면 안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내 생각에 이 김영삼 특집을 하면서 홍준표를 한번 불러볼까. 박철원을 먼저 부르면 자 그러면 노태우 특집을 하면서 박철원을 부르고 먼저 부르고 김영삼 특집을 하면서 홍준표를 부르고 이회창 특집을 하면서 유승민을 부르는 거야. 예, 우리는 사실 김대중 노무현 특집은 옛날에 했습니다. 시즌 1에. 예. 그래서 홍준표도 가족을 지키는 행보를 해왔던 게 아닐까. 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조국 전 장관 그렇지. 각시를 사내 자식도 사내 새끼가 각시를 감옥에 보내고 크리스티나예요. 자 김종필의 마지막 대선이었네요. 87년 대선은. 아,